안녕하세요. 나에게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의 책은 그린비 출판 이권우 지음 책 읽기의 달인 호모 부커스입니다. 오늘은 책 읽기와 고향 가는 마음 챕터를 낭독합니다. 책 읽기는 마치 완행열차를 타고 떠나는 여행 같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목적지에 빨리 가고자 서두른다. 굽은 길을 곧바로 펴고 산을 깎아내고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기둥을 세운다. 급한 일이 있어 KTX라도 탈라치면 속도의 위력을 실감한다. 3시간도 안 걸려 부산에 도착하니 놀라운 일이다. 정말 이러다간 빛의 속도로 내달리는 게 아닐까 싶어진다. 그런데 간혹 드는 의문이 있다. 미친 속도로 달리는 기차나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고 있을까? 왜 자꾸 젊은 날 경춘선을 타고 떠났던 여행이 떠오르는 것일까? 차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차 한 구석에서 기타 반주에 맞춰 노래 부르던 기억은 왜 이다지도 더 생생해지는 것일까? 아마도 거기에는 낭만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이야기가 있어 그러하리라. 책 읽기는 여행이어야 한다. 돈 벌려고 여행 떠나는 사람은 없으리라. 그것은 출장일 뿐이다. 지친 영혼과 육신을 달래기 위해 우리는 여행을 떠난다. 세상살이를 하며 우리는 얼마나 숱한 상처를 받고 남에게 원치 않는 상처를 입히던가. 쉼표가 필요하다. 막디 맑은 샘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고 지난 삶을 성찰해야 한다. 상처받지 않은 강건한 영혼으로 거듭나기 위해, 상처 주지 않은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 과로와 술에 찌든 육체는 어떠한가? 몸 구석구석에 끼인 곰팡이를 없애기 위해 우리는 여행을 떠난다. 저 강렬한 햇빛에 우리의 몸을 말리려 한다. 언제부턴가 지금 당장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것이면 그 가치를 깎아내렸다. 투자하면 몇 곱절의 이익을 남겨야 한다고 떠벌렸다. 세상 곳곳에 출장을 떠나라는 말만 무성한 꼴이다. 그러니 누가 책을 읽겠는가? 차라리 주식 시세표를 읽고 로또 당첨 번호를 확인한 것이 나은 세상이 되어버렸다. 책 읽기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행위이다. 책 읽기에는 매료라는 말이 어울린다. 이야기가 흥미로워서, 과거를 회상케 해서, 꼭 있을 것만 같아서, 감동스러워서, 새로워서 읽는다. 이야기를 읽으며 지금의 나를 버리고 주인공과 하나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한다. 울고 웃고 가슴을 치며 읽어나간다. 그것은 쉼표이다. 일상이 정지되고 상상의 공간이 펼쳐진다. 놀라운 것은 책을 읽고 나면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꾸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책 읽기는 여행이다. 책은 느리게 읽어야 하는 법이다. 완행열차가 느리게 가기에 풍광을 즐길 수 있지 않던가. 책을 읽으며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와 상징하는지를, 그리고 그 구절이 떠올린 삶과 역사를 곱씹어 보아야 한다. 책장을 천천히 넘길수록 우리는 더 풍요로워진다. 한 권의 책이 과거로 열려 있어서다. 책을 읽으며 우리는 현실과 대결을 벌여야 한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모양으로 만든 괴물의 정체를 밝혀내야 한다. 시장의 손만 있고 연대의 손은 사라진 현실을 고민해야 한다. 한 권의 책은 이처럼 현재에 맞닿아 있다. 책을 읽으며 우리는 꿈꾸어야 한다.
더 이상 아파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말이다. 이때 우리는 중력의 법칙에서 자유로워지리라. 상상의 날개를 달고 비자 없이 금지된 곳으로 날아간다. 흥분되고 떨리는 시간이다. 한 권의 책은 미래로 이끈다. 그러니 간이역에서마다 서는 완행열차처럼 책을 읽어야 한다. 서둘러 읽으면 책은 문을 닫는다. 천천히 간절한 마음으로 읽는 이에게 그 깊은 세계를 열어 보인다. 필요한 대목만 골라 읽고서 다 읽은 채 해서는 안 된다. 이곳저곳에서 읽은 내용을 짜집기해서 자기만의 지식인 양 설레발 쳐도 안 된다. 그것은 일테면 KTX식 독법이다. 목적지를 향해 성급하게 내달리는 꼴이라 그렇다. 완행열차식 독법은 다르다. 얼개가 무엇인지 쓰다듬어 가며 읽는 것이다. 그 얼개를 감싼 내용이라는 육지를 음미해 가며 읽는 것이다. 곳곳에 숨어있는 작은 사연들을 소중히 여기며 읽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은 이보다 읽는 이가 더 큰 깨달음과 감동을 얻는 독법인 것이다. 이제 맨 처음 말은 바뀌어야 한다. 책 읽기는 마치 완행열차를 타고 고향에 가는 것과 같다고. 오늘의 우리가 가능했던 것은 탯줄을 묶고 떠나온 고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린 눈으로 볼 적에는 크고 높았던 것들이 어른이 되어보면 작고 낮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향을 볼품없다 하지 않는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랐다. 어미의 자궁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듯 고향은 우리의 또 다른 자궁이다. 책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눈을 멀게 할 정도로 위세당당한 영상 매체도 책을 고향 삼고 있다. 책 잘 읽는 이는 성장의 감독이 되고 배우가 된다. 그들이 만든 영화나 드라마에는 그들이 젖줄을 대었던 책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해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상상하는 힘을 키워주는 지식의 거대한 뿌리는 바로 책이다. 열매만 바라보는 자는 모르리라. 뿌리가 튼실하지 않고서는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모두가 고향으로 가는 날이다. 힘들게 어렵사리 가는 고향이지만 그곳에 발을 디디면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진다. 그곳에 가면 도시에서 어른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 산속에 다시 호랑이가 등장하고 화장실에 도깨비가 나타나고 부엌에 조왕신이 드신다. 그리고 핏줄들이 그리워 조상님들도 하강하신다. 이제 또 다른 고향에 갈 채비를 서둘러야 한다. 그것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데 그 가치를 깎아내려 한동안 찾아보지 않았던 곳, 바로 책 읽기다. 고향 가는 표를 예매하듯 이제 궁핍해진 내 삶을 풍요롭게 꾸미기 위해 책이라는 표를 끊자. 그리고 책에 난 길을 따라 주유하듯 떠나보자. 고향길에 접어들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있다. 먼저 큰 숨을 내쉬고 들판의 돌멩이와 꽃을 탐스럽게 바라보지 않던가. 바로 그 시선으로 글을 읽어나가자. 경험해본 이들은 알리라. 그때 벌써 영혼이 충전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는 것을. 고향의 우물물을 한 바가지 마시며 갈증을 씻듯 책은 이제 경쟁의 세계에서 지친 우리에게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을 내밀 것이다. 먼 길을 떠나는 이들이여, 책 읽기가 마치 고향 가는 것과 같은 이치임을 잊지 마시길.
앙드레 지드의 말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읽는다. 다시 말해 굉장히 천천히 읽는다. 나에게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저자와 함께 15일 동안 집을 비우는 일이다. 책 읽는 일을 직업으로 삼다 보면 상투적인 질문 공세에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질문은 도대체 책이 몇 권이나 있으세요? 라는 것이다. 그 많은 책이 몇 권이나 되는지 일일이 셀 수 없는 노릇이니 이 질문에는 사실상 대답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다. 만약 진짜로 책이 일반인의 장서 수준을 훨씬 웃돌 정도로 많다면 셀 수 없이 많아야 하는 것이니 몇 권이라고 명토를 박는 순간 예상보다 책이 적다는 사실을 실토하는 꼴이 된다. 더욱이 책이 많은 사람은 책 많이 읽는 사람이라는 통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책 많이 읽기에도 짬이 나지 않는 마당에 서가에 책이 몇 권이나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책을 안 읽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책 읽느라 정신이 없고 더 이상 집안에 보관할 곳이 없어 책을 여기저기 흐트러 놓은 나는 가지고 있는 책이 도대체 몇 권인지 알지 못한다. 명색이 전문가를 당황하게 하는 질문으로는 정독하는 게 좋은지 남독하는 게 좋은지를 묻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정독을 원칙으로 삼아왔으나 왕성한 지식욕 덕에 다양한 분야를 섭렵했으니 말하자면 남독하기도 하는 셈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를 골라 무엇이 좋은지 말해달라고 하니 어찌 당황스럽지 않겠는가. 따지고 보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독서 편력이 짧은 편에 속한다. 어떻게 책을 읽어야겠다고 가상한 생각을 품게 되었으나 너무 늦게 시작하다 보니 답답하고 앞이 깜깜해 모처럼의 기회에 이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진지한 자세로 이런 질문을 할 적에 대놓고 곤혹스러워하지는 않는다. 나름대로 성심껏 답하려 애를 쓴다. 그러나 되돌아오는 말은 한결같다. 에이, 그것은 책 많이 읽는 사람이나 통하는 거고요. 라고 말이다. 곤혹이 허탈로 바뀌는 순간이다. 세 번째는 책 많이 읽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 경우이다. 이때는 묻는 이의 눈동자가 밝게 빛나기까지 한다. 전문가라면 함부로 밝히지 않는,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말해주는 비결이라도 있는 양 짐작한다. 이런 생각은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다치바나 다카시의 책이 나온 다음에는 더 기승을 부리는 듯하다. 책이 그토록 많은데 그것을 두루 읽고 책을 써대는 사람이 바다 건너 있다는데 너는 어떠냐 하는 식이다. 나는 이런 질문에는 양보하지 않고 맞서왔다. 비결은 없다. 즐거운 마음으로 오랫동안 책을 읽다 보면 나름의 방법이 생겨나게 마련일 뿐이라고 말이다. 그리곤 빨리 많이 읽는다는 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목청을 높인다. 그리고 다치바나는 논픽션의 분야의 글을 쓰는 사람이라 그러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물론 다치바나는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논픽션 작가가 모두 다치바나처럼 성실을 넘어 집요하기까지 한 것도 아닌데다 작가 자신의 교양의 폭과 깊이가 상당히 깊고 넓기 때문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문가용 독서법일 뿐이다 라는 것이다. 일반인들이나 청소년들이 그렇게 책을 읽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 정도면 용하다는 점쟁이라도 찾은 듯했던 초반의 분위기는 반전된다.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한마디 덧붙인다. 그래, 대기 터득한 독서법은 무엇이요?
라고. 그럴 때마다 내가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것이 바로 게으르게 읽기이다. 서두르지 말고 음미하며 읽어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기왕이면 같은 주제를 다룬 다른 책을 더불어 읽는 겹쳐 읽기나 그 작품을 분석한 다양한 이론을 섭렵하는 깊이 읽기 방식으로 책을 읽어보라고 권한다. 본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법, 어딘가 나와 뜻이 같은 사람이 쓴 책이 있으면 선뜻 권할 터인데 그런 게 없다 싶었는데 바라던 책이 드디어 나왔다. 야마무라 오사무가 쓴 천천히 읽기를 권함. 이 바로 그것이다. 이 책을 읽으며 자존심 상했던 것 하나. 지은이의 직업이 학교라고 쓰면 뒷말로 을의 교사이거나 교수가 따라붙겠지 지레짐작할 터인데 단지 학교 법인의 직원이라는 점이다. 직장인으로서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도 평소 성실하게 책을 읽어온 사람이 나름의 독서법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책을 쓴 것이다. 독서법을 다룬 변변한 책자가 없는 나라에서 이런 책을 보면 정말 낯이 붉어진다. 책 읽기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지은이가 웅변하고 있지 않은가. 더욱이 이 책은 다치바나를 필두로 한 속독, 다독파들과 대척점에 서 있다는 점에서 지은이의 내공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다. 일본에 내노라 하는 지식인들과 한판 뜰 정도이니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닌 셈이다. 지은이는 빨리 읽어서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라고 묻는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묻고 싶었던 바이다. 빨리 읽으려면 뭐하러 책을 읽느냐는 것이 내 지론이다.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빨리 읽는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 빨리 하는 것은 읽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빨리 보는 것은 책 읽는 행위와 전혀 다른 것이다. 빨리라는 부사는 책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영화나 텔레비전, 그리고 인터넷을 수식하면 몰라도 말이다. 지은이는 빨리 읽기야말로 인생의 낭비라고 말하며 이런 독서법은 매일, 매월 대량으로 책을 읽는 것을 경쟁력으로 삼는 평론가나 서평가에게나 유효한 것이라며 한 방 먹인다. 언제 기회가 되면 지은이 보고 친구하자고 싶은 대목이 책에 줄줄이 나온다. 내가 일찍이 보는 것과 읽는 것의 차이를 말했듯 지은이도 특유의 수사학으로 당장의 결과를 노리는 독서에 대해 정의한다. 필요가 있어. 책 읽는 것은 읽는다가 아니라 살펴본다 혹은 참조한다고 말해야 옳다는 것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빨리 읽히는 책은 읽기를 꺼린다. 이런 책은 종이에 활자가 찍혀 있더라도 본래적 의미에서 책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의도적으로 거부한다기보다 체질적으로 읽어내지 못한다. 내가 잘 팔린다기에 이를 악물며 도전하지만 끝내 대중소설이나 무협소설을 못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책장을 축지법 쓰듯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책이란 읽으며 읽는 이 스스로 이해하게 하고 상상하게 하고 반성하게 해야 한다. 그런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아니 이런 점이 있기에 이미지 시대에도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남이 다 만들어준 것을 단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가 의미를 재구성해가는 과정이 주어져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책의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다. 오래전 헌책방에서 사놓고 아직 읽지 않은 에밀 파게의 글 독서수를 이 책에서 만날 수 있었다. 더욱이 그의 생각이 나와 일치할 줄 몰랐다. 이제는 귀신하고도 친구를 해야 할 판이다. 에밀 파게가 이렇게 말했단다.
세상에는 천천히 읽을 수 없는, 천천히 하는 독서를 견딜 수 없는 책이 있다는 것인가? 물론 그런 책이 있다. 그러나 그런 책은 바로 결코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다. 천천히 읽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며 모든 독서에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지은이는 천천히 읽기의 미덕을 말한다. 인상적인 것을 두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다. 먼저 나스의 소새끼에 나는 고양이로쏘이다 를 읽으면서 느낀 점이다. 지은이는 이 작품의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무사태평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려보면 어딘가 슬픈 소리가 난다라는 구절에 사로잡혔다. 그런데 이 책을 처음 읽었던 고등학교 시절은 논외로 친다 해도 지은이는 두 번째 읽을 적에도 이 구절에 주목하지 못했다고 한다. 세 번째 읽을 때 비로소 이 구절이 쓸쓸하고 절실한, 그래서 오히려 행복감마저 들게 하는 깊은 마음을 불러일으켰다. 그럼 왜 예전에는 이런 감동을 느끼지 못했을까 자문해 보았더니 답이 나왔다. 빨리 읽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통째로 인용하는 것이 나을 터이다. 천천히 읽는 이들이야 늘 겪는 경험이지만 빨리 읽는 자들이야 그 깊은 뜻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읽는 방식은 중요하다. 글을 쓰는 사람이 전력을 다해 시간을 들여 거기에 채워 넣는 풍경이나 울림을 꺼내보는 것이 바로 잘 익어서 껍질이 팽팽하게 긴장된 포도 하나를 느긋하게 혀로 느껴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 천천히 책을 읽는 것은 의외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포도의 싱싱한 맛은 먹는 방법 하나에 달려있다. 마찬가지로 읽는 방법 하나에 책 자체가 달라진다. 즐거움으로 변한다. 세상이 빛의 속도로 내달리고 있다. 이제 힘보다 속도가 숭배되는 시기에 들어섰다. 다행이라면 거기에 편승하지 않고 느리게 살 권리가 내게 있다는 점이다. 나는 느리게 사는 첫걸음은 천천히 읽기에 있다고 여긴다. 읽기의 영토마저 속도주의자들에게 넘길 생각은 추워도 없다. 천천히 읽어야 분석이 되고 게으르게 읽어야 상상이 되고 느긋하게 읽어야 비판할 거리가 보이는 법이다. 책을 천천히 읽는 것은 그 자체가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것이다. 그래서 지은이는 살아가는 리듬이 다르면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고 말했을 듯 싶다.